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선언이라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조세제도 개편 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 대선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여야의 당권 경쟁 열기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전대를 앞두고 등장한 변수들이 남은 기간 차기 당권의 향방에 어떻게 작용할지 전망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건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첩보를 막았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의 희망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안규백, 정동영 그리고 권오을 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는 공문을 보낸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명 철회에 대한 합당한 사유도 논리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 내란 혐의, 그런 내란 정당 혐의도 모자라서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의 협치 의지와 인내를 많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 정당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이 더 자숙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호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막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박 후보는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 그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입니다. 박 의원은 의원직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때 이탈표가 나왔듯 양심적 표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도로 친윤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까지 몰릴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김선교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무감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지난 대선 당시의 후보 교체 시도는 당원 당규를 위반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있다며 야당 의원만 5번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입법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임의 제출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야당을 말살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1대 대선 당시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의 심의와 비대위의 의결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징계 대상을 본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관위원장 2명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유 위원장은 당원 당규상 전당대회를 거쳐 선출된 후보와 지도부가 초빙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감사위의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권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이런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꾸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법은 크게 달랐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된 인사청문회. 하지만 점차 청문회가 후보자의 역량 검증보다 정치 공세만 난무하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무리한 증인 신청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꼭 필요한 증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또 증인과 참고인도 없는데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후보자들을 감쌌습니다. 가족의 사생활까지 드러낼 수 있는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놓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마치 후보자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청문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증인, 무참고인, 참 무증무참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법은 크게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구분해 검증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은 사생활 검증은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전문성 검증은 공개해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자료 제출 의무는 강화하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비공개 열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은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자료 제출 대상을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까지 확대하고 선서문에 허위 진술할 경우 처벌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본래 취지인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볼까요? 네, 띄워주시죠. 수해 복구 총력. 네,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인 수해 피해가 났었는데요. 여야는 이번 한 주 정쟁을 좀 자제하고 수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이번 한 주의 그 뉴스를 좀 돌이켜 보면 여야 공방보다도 이제 법안 합의 처리, 수해 복구 지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이번 한 주 여야 지도부 또 국회의원, 당직자, 그다음에 그 당원들까지 그야말로 이제 수해 복구 지원에 총동원이 됐었습니다. 네.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날짜를 좀 달리하면서 이번 폭우로 좀 피해가 심했던 지역이 있죠. 충남 예산과 가평군 등에서 수해 복구 활동에 당력을 집중을 했었고요. 또 여야가 지금 당대표 선거를 진행 중인데 민주당,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이제 다음 달이 이제 한 주도 남지 않았거든요. 네,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선거에 좀 집중하기보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더 많이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쟁점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좀 공방도 벌이고 으르렁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좀 국가적 재난 앞에 국민을 향한 지원 또 위로에 여야 모두가 한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속하게 수해 복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픽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의원 불패 여기까지. 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 중에 좀 논란이 됐었던 그 후보자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몇 주 동안 가장 뜨거운 뉴스를 이제 장식했던 것 같은데 보좌진의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또 각종 의혹들도 제기가 됐었어요. 네, 강 후보자가 결국 23일이었죠. 지난 수요일 오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이날 후 갑작스럽게 이제 사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놀랐는데요, 저도.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하루 뒤, 그러니까 24일까지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을 하면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강 후보자는 SNS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서 성찰하며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제가 이 글들을 보면서 여기까지라는 단어가 좀 크게 보였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슈픽의 주제로도 명기를 해봤는데요. 강 후보자가 결국은 이 악화된 여론을 끝내 넘지 못했다. 하루만 넘기면 됐지만 넘진 못했다라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강 후보자가 이제 사퇴하면서 이번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낙마가 이제 2명이 됐어요.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는 방식을 택했고 네.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2번째 낙마자가 됐는데요. 강 의원 같은 경우는 재선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이 이제 낙마하는 경우가 이번 처음이 되어서 현역 의원 1호 낙마자라는 이제 불명예도 좀 얻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2005년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사례가 된 거죠. 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보겠습니다. 시민 영웅. 네, 지난 22일에는요 국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네. 김상욱 민주당 의원과 또 K평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였는데요. 이 자리에 우원식 의장도 참석을 해서 시민영웅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우 의장의 발언을 보면 용감한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도 신속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의 다른 이름은 바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앞서 지난 17일이었죠. 재연절 기념식에서 우원식 의장이 시민 영웅들을 직접 소개하기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당시 그 장면 함께 보실까요? 네. 김동현 선생님, 장갑차를 막은 시민입니다. 오정길 시민, 최희윤 시민, 이재정 그리고 백영민 다 국회 앞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네, 이날 기념식 때 저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잔잔함도 있었고 네. 특별히 또 초청이 됐고 재연절 기념식이 함께했고 또 우 의장이 소개하는 자리를 하는 시간까지 좀 마련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관련한 기념 사진을 하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른 사진인데 네. 사진은 직접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신앵커 이 사진 뭔지 아시겠습니까? 커다란 이제 기념석인데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 시간에 이제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작년 그 12.3 비상계엄을 국회가 표결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제한 걸 기념하기 위한 그 상징석이죠. 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이 사진을 왜 갖고 나왔냐면 조금 전에 소개드렸지만 시민 영웅들이 지켜낸 이곳 국회를 좀 상징하는 네. 또 그런 곳인데 요즘에 국회에 새로운 포토존으로 이곳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좀 사진 조금 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앞에 사진 보면 네. 상징석 뒤로 보면 이제 국회 의사당이 보이게 되고 지금 사진이 안 나오는데 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 나왔네요. 네네. 저 상징석 앞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저 뒤에 국회의사당이 나오고 양 옆에 이제 인물들이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아주 의미 있는 또 그림, 새로운 포토존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원래 국회 하면 그 포토존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분수대 뒤에 보면 사랑이와 희망이가 있었는데 희망이가 있었죠. 예. 있는 그 포토존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아마 이 상징석이 있는 이곳이 새로운 포토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국회를 주중에는 매일 출입을 하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저 상징석 어디를 가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국회 정문에 오셔서 왼쪽을 살짝 보시면 네. 이제 큰 상징석을 발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누구나 한 번쯤은 가 보면 국회에 오게 되면 네. 한 번쯤은 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네. 꼭 좀 한 번씩 들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희 아이도 이제 그 독립 투사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한창 이제 관심이 많은 시기인데 꼭 데리고 와서 같이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립박물관 가셔서 한번 보시고 국회박물관 가셔서 네. 한번 그런 거 보시고 상징석에서도 사진을 한번 더 찍으시면 더 의미 있는 그런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국회 안에도 이제 박물관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린이 의원들은 아동과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들을 제안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자유와 복지 향상 및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며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의원의 대표 선서와 이하경 국회 부의장의 개의 선언으로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초등학교에서 모인 110여 명의 어린이들이 오늘 하루 국회의원이 돼 입법과정 체험에 나섰습니다. 어린이 의원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대정부 질문을 펼쳤습니다. 법률마다 다른 아동의 기준과 법률 용어의 통일성 부족 문제를 꼬집고 정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법은 같은 낱말이면 같은 뜻으로 쓰는 게 혼란을 줄이고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라는 같은 낱말을 쓰는데 어디에는 12살이고 어디에는 13살이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각각의 법률에서 아동, 어린이, 청소년 등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므로 법률상 용어의 통일에는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의 통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논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오전에는 어린이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열띤 찬반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의원들이 직접 뽑아 본회의에 부의한 우수 법률안은 7건,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생분해 등급 표시 의무화 법률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금상에는 작은 학교 중심의 지역 상생형 교육 및 경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장 우수상엔 도서관 폐기도서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법안이 선정됐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어린이 의원들을 향해 의정 경험이 꿈을 키워가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위를 열고 여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고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정부 측 의견을 수렴할 소위는 오는 28일 검찰개혁 4법에 관련한 공청회도 개최해 전문가 의견도 들을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이 경제 성장세를 발목 잡고 있다며 당 전담기구로 조세제도 개편 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제도 개편 특위는 지난 정부 때 24%로 줄인 법인세를 다시 25%로 인상하는 방안과 주식 배당으로 올린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신중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을 거라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천 비축기지를 방문해 폭우와 폭염에 따른 농산물 비축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수박 가격이 급등하는 등 폭우와 폭염에 따른 농작물 수급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상기 후에도 농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 안정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세제 개편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됐던 감세 조치를 바로 되돌리겠다는 건데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로 이어지자 이를 원상복구해서 재정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세가 현실화되면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생존 기로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 정부 때 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좀 공감을 하고 있어서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법인세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나와 있지만 그거는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서 지난 정부 동안 과도하게 부족해진 세수 부분도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법인세 인상 기조는 맞다고 저희가 보면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5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원상 회복하는 거, 법인세율에 대해서 좀 적극적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응당 부담이라든지 그 효과 이런 걸 따져서 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요.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고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 인사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법인세 인상을 시사하며 기업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건 세율 탓이 아닙니다. 기업 실적 부진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조세 정의 실현으로 미래 성장의 길을 열겠습니다.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본 해법은 삐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루어진 감세 조치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배경은 바로 세수 악화 때문인데요. 특히 법인 세수의 경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 세수 감소가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면서 나라 살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한편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되돌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면 기업 투자 위축과 경기 둔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수가 덜 거친 이유가 경제가 어려워서인 것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다. 법인세 원상 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다. 법인세 부분은 저는 일단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좀 좋을 때는 사실은 증세도 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이나 민간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별로 효과도 없고요. 너무 서둘러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파급 영향까지 고려하면서 방안을 좀 설정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세입 확충과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재명 정부. 어떤 세제 개편안으로 돌파구를 모색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반가운 두 얼굴이죠.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먼저 다뤄볼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후보자의 장관 임명안을 제가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9명 중에 15명의 임명이 완료가 됐는데요.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임명 철회,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이렇게 낙마를 했는데 이번 인사 공방이 과연 남겼던 점은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강재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 정권이 처음 출범한 이후에 인사와 관련한 논란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논란을 딛고 어떻게 국정 동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역대 정부 역시 그렇게 해왔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 지지율에 취해서 본인들이 하는 인사는 무조건 옳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소 그런 면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국무위원은 2명이 낙마를 했고요. 국민통합비서관과 민정수석 이렇게 해서 4명이 낙마를 했는데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한두 명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수가 많아질수록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해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이 기간만 넘기면 본인은 장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른바 성남 경기 라인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측근 그룹으로만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강선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을 때 좀 이 여론, 민심을 잘 못 읽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되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인수위도 없이 급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보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어떤 자정작용이 잘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청문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고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검증을 잘해서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눈높이에 맞는 그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퇴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명을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뭐 능력적인 부분이나. 그런데 지금 사퇴를 수리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결정, 얼마나 고뇌가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인사검증 시스템을 잘 구현해 나가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인사 공방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선우 의원 윤리위 제소, 그리고 또 그의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향한 반격이 일어났고요. 여기에 특검의 김성교 의원실 압수수색과 박찬대 의원의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이렇게 상황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선이 과연 어디까지 더 확장이 될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제기한 그 도덕성 잣대를 국민의힘에는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특검의 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 출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뭐 권성동, 김성교 이런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사실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무시한 이런 잣대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부터 이런 의원부터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제일 황당한 부분은 뭐냐면 이 송원석 전 비대위원장, 윤리위 촉구를 한다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SNS에 어제도 글을 올렸던데 네.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서 당직자들 집단 항의에 의해서 스스로 탈당을 했다가 조용해지니까 슬그머니 재입당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김성규 의원의 압수수색도 다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김건희 씨가 그 가지고 있는 양평 땅에 대한 그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가의 그 국책 사업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그 과정에서 김성규 의원이 무슨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런 부분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죄가 많은데 그것을 자꾸 윤리를 제소한다던가 의원을 제명시킨다던가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이슈를 생산하고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좀 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수사를 받으시기를 한번 당부드려봅니다. 지금 도덕성 논란이나 갑질 의혹에 대한 화살이 국민의힘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데 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오늘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한 발언에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선 넘지 마라. 2번 말하지 않겠다. 네. 아니 아무리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고 지금 집권당이라고 하더라도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상대로 2번 말하지 않겠다, 선 넘지 마라 이런 식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원내대표로서 할 이야기인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입으로는 협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 대해서 전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서는 저는 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화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보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고 송원석 의원의 과거 행보를 들이켜서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고 물타기죠. 송원석 비대위원장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자신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고 사과를 당사자에게 했고 당사자도 사과를 받아들였다.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탈당을 한 이후에 다시 입당을 거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대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타기에 불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김선교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당내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치 특검과 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이 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강선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국민의힘 측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또 민주당 측에서는 특히 박찬대 의원이 내란 동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의 제명을 촉구한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는 선언적 의미라고 봅니다. 본인이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에 많이 뒤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아마 선명성 부족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정청래 의원은 처음부터 야당에 대해서 본인이 잘 싸우는 여당 대표가 되겠다라고 한 반면에 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대화, 수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전략이 먹히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판단에서 조금 정치적 구호로 국민의힘을 활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당권 싸움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시죠. 잠시 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강선우 의원의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너무 동료 의원으로서 너무 비판이 과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지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려고 한다면 본인을 비롯한 동료 내부에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사퇴를 요구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박찬대 후보의 그 45인 제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이어드리자면 그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공수처가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할 때 인간 방패를 만들어서 이 윤석열을 체포하게 못하게 한 그 45인이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지금 법안과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과 민주당원들이 지금 완전한 내란 종식을 아직도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저희 선거가 8%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이재명 정부와 발 맞추어서 이런 개혁적인 과제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지금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충분히 보시고 판단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앞서 말씀하신 대변인님의 이 정치적인 후보자의 구호다라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그럼 저희가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 하는 부분은 그 여야 모두 지금 당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민주당 측의 두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네, 국민의힘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후보가 오늘 그 나란히 호남의 수해 현장을 찾게 되었는데요. 현재 그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박찬대 후보는 지금 좀 뒤쫓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 주말까지 좀 표심의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또 강선우 의원이 자진 사퇴하기 직전에 그 박찬대 의원 SNS에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좀 촉구하는 것 때문에 이게 명심의 흐름이 박찬대 후보에게 좀 쏠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봤을 때 민주당에서 당 대표 선거를 하는 그 두 후보가 뭐 의총에서 갑자기 뭐 둘이 손을 잡고 내려오면서 뭐 결혼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네. 장면을 연상시키게 네. 그런 연출을 한다던가라고 해서 내부에서는 뭐 좀 관심이 좀 덜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 사퇴 그 페이스북 글을 계기로 뭔가 좀 대립각이 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두 진영 간에 관심이 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누가 되든 상관없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있었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명하게 정말 당대표로서 정청래 후보가 좋은지 아니면 박찬대 후보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발을 맞춰서 개혁을 잘 이끌어낼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남은 시간 안에 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그동안 네. 사실 그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큰 관심이 없었죠. 네.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또 친명 마케팅을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한 사퇴 요구를 박찬대 의원이 먼저 하면서 이것이 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본격적으로 좀 충돌하는 계기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레이스에서 어떤 변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변수가 돼서 나머지 그 진행되는 원샷 경선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아마 박찬대 의원 측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충분히 명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면은 이른바 개딸을 중심으로 한 강성 네. 지지자들도 본인을 선택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마디만 네. 덧붙이자면 네, 네. 사실 명심이 당심입니다. 그리고 명심이 박찬대에게 쏠려 있다는 그런 사실들이 지금 퍼져 있긴 한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네. 다들 같이 지켜봐 주시면 지켜보도록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측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에 이어서 오늘은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불법이라는 당무감사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대를 앞두고 변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대 구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분석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당대표 후보자들 지금 한 5명 정도가 네. 있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많이 다르죠. 우리 당을 쇄신, 혁신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조경태 의원부터 탄핵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장동혁 의원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오늘 당무위원회 감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그 당원 당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당 전체에 대한 혁신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혁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비대위원회에서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당대표 선출을 계기로 당심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누가 보더라도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네. 김문수 후보라든가 장동영 후보가 선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던 게 사실이죠. 네.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대선을 뛰었고 전국적인 조직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구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부는 당심의 변화는 이대로 당이 가면은 안 될 거다. 최근에 우리 당 지지율도 굉장히 하락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이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장고 끝에 불출마를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요. 저도 뭐 조언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지금이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에 돌아와서 본인이 원하는 혁신과 개혁의 방향과 속도로 당을 바꿀 수 있는 최적의 기회냐 아니면 후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했을 것 같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다시 이 인물 간의 경쟁 구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 나올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 생각도 짧게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네. 우리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뭔가 잘하기 경쟁을 하고 있다면 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못하기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못하기 왜냐하면 경쟁이다? 네. 아직도 반탄이냐 찬탄이냐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반성하고 사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전한길 씨 입당을 계기로 네. 이 국민의힘이 정말 극우 정당으로 쪼그라들 것인가 이런 우려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이 과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됐을 때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좋은 기회냐 나쁜 기회냐 이런 자리를 보고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어떻게든지 개혁의 과제를 던지고 그걸 실행해 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니고 내가 힘을 못 쓸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불출마야 라고 이유를 들어서 불출마를 선택했다면 정말 네. 정치인으로서 아쉽습니다. 개혁 의지가 아니라 지금 볼 타이밍을 좀 골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기회의 타이밍을 본다고 거죠? 하면 정말 아쉽죠. 네. 민주당이 잘하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잘하기 경쟁입니까? 친명 마케팅 경쟁입니까? 이른바 찐명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도 비판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당 외곽을 통해서 여튼 이 보수 어게인이라고 해서 지금 자신이 다시 그 당에 들어갔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보다는 본인이 당 저변을 확대해서 우리 그 보수의 전체적인 재출발을 할 수 네. 있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인데 그것을 뭐 기회주의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뭐 상당히 좀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2+2 협상이 불발되면서 관세 협상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협상 재개를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는 한편 1,000억 달러 대미 투자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준비된 대통령이 맞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지금 이 회담이 돌연 취소된 배경과 트럼프의 압박, 이걸 좀 어떻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번에도 정광재 대표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와 국익 앞에서는 정쟁은 가능한 자제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조언 정도는 충분히 야당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관, 특히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렇다 할 미국과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미국 조야에서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적인 외교관 이게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이 보도에 대해서도 미국 정치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G7에는 참석했지만 나토에는 참석하지 않을 때부터 우리 당은 나토에 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직접 만나는 기회를 현장에서라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불신을 빨리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아무리 뭐 위성락 실장이나 뭐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간다고 하더라도 탑다운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그 협상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언 정도를 해주셔야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이 대중 문제를 가지고 발목을 잡으면서 이 국가의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자꾸 정쟁으로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요. 아까 그 전승절 말씀하셨는데 그 전승절 이슈도 그 이유가 사실 그 중국에서 우리 에이펙에 참가를 하는 여부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온 것이지 지금 대미와 대중의 관계를 어느 쪽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쏠려서 지금 미국에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앱스타인 문제로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이 지금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지 기반인 마가에서 이 지지가 흔들리고 그리고 분열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먼저 끝낸 협상을 끝낸 일본에 대해서도 야 그럼 이 관세 인하를 일본이 돈으로 샀다. 네. 관세 인하를 하려면 돈을 들고 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는 이 문제를 관세 문제로 덮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어서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이랑 어때서 그렇다. 뭐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이런 문제에서 지금 그런 일이 불거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한국과의 지금 협상이 잠깐 멈춰 있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과의 협상을 서두른다라는 보도가 많이 들려오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한국의 협상팀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 보기에는 한국에는 지금 협상이 그렇게 쉽게 일본처럼 이렇게 후려치는 그런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지금 미국 내에서의 약점도 노출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협상팀에서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협상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협상 전에 그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 수위가 참 높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트럼프 관세 상법 개정 그리고 또 이것까지 재계 하소연이 정말 하루하루 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법인세 인상 이야기입니다. 여당은 오늘 조세제도 개편 특위 설치를 말하면서 윤 정부 시절에 세수 파탄을 또 원인으로 지목을 했는데 대통령실도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걸 되돌려놓는 정상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법인세 등의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 대변인. 네,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법인세 감세로 인해서 실제 법인 세수가 80.4조에서 62.5조로 거의 18조 원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때 법인세를 감세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펼쳤냐면 그러면 기업이 투자금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그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들이 입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반면에 세수 기반이 무너지면 우리가 복지라던가 안전에 쓸 예산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백이 생겨서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정 납세 강화 측면에서 이 법인세를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그냥 정상화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세액 공제 등 이 차등적이고 정밀한 세제 개편이 지금 그 안이 마련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또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네. 금리를 내리는 것을 인하라고 하고요. 금리를 올리는 걸 인상이라고 하죠. 법인세를 24%에서 25% 올린 거는 뭡니까? 인상입니까? 인하입니까? 그게 정상화인가요? 아니 말을 인상을 정상화로 바꾼다고 하면 세금 깎아주나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이 용어 자체가 너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그 금액이 올라간다면 법인세가 인상되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그 조세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 감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25%에서 24%로 그 법인세율을 내렸는데 이게 경제 정책이라는 게 1, 2년 만에 성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감세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여러 투자들이 이루어질 텐데 다시 한번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경제 정책이 실패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금리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수가 부족하면은 나라 살림살이를 정말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뭐 민생지원금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었던 정책들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많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거 너무나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 법인세 인상의 부메랑이 다른 전체 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근데 이제 말씀 잘 주셨지만 사실 지금 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수 조정을 잘 해서 정말 쓰여야 되는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마중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 하는데 금요일에 뵈니까 더 불꽃 튀는 신경전이 좀 펼쳐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2주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